마이크 저거 끄는 건 없을까? 네. 해야 되네. 마이크가 문제가. 시한배 그 소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오늘 14차 강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갈 부분이 향당편인데, 향당이 논어에, 이제 논어가 전체 20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1편부터 향당편까지 10편을 상논어, 그 다음에 이제 11편부터 20편까지 하논어,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향당이, 요 자료는 공자의 그 어록, 지금까지 내용들은 전부 공자의 어록을 중심으로 구성된 건데, 여기는 공자의 행동,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행위를 이렇게 일종의 증언처럼 이렇게 전해주는 건데, 이게 일종의 그 유교 사회에서는 사람의 삶의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또 이 텍스트들은 얘기와도 유사한 그런 그 관계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얘기나 공자가 이런 데 나타나는 이제 공자의 어떤 행적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전에는 이게 이제 일종의 그냥 후세 학자들이 여기저기서 따와가지고 편집한 거다라고 보는 사람까지 있었는데, 뭐 텍스트 비평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일단 공자라는 한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데 대한 증언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자의 이제 행적이나 행실, 방이나 같은 패턴이, 행위가 현대하고는 많이 다르죠, 당연히. 그런데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했을까? 또 그 행동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양식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가? 이걸 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학문에 중요한, 옛날 사람들은 지와 행의 합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언과 행의 일치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공자의 행적을 이렇게 증언함으로써 일종의 증거를, 행위의 증거를 삼도록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 향상편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완전히 이제 논어를 처음 접하고 또 동양 문화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제 기본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접한 경험이 많지 않으면 이게 정말 재미없는 내용인데, 이제 텍스트가 겉으로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 맥락을 따라가면 되게 재미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단도 사실은 겉으로 그냥 원문과 그 원문에 대한 번역과 이렇게 해서 보면 아무 재미가 없는데, 그 맥락을 공자의 어떤 행위를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공자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자라는 그냥 신화화한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숨을 쉬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읽고 나면 재밌습니다. 아마 읽을 때마다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이 향당편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논어를 접할 때 상당히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글자도 어렵고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논어를 보면 볼수록 이 향당 속에서 공자의 채취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옛날 논어 텍스트 속에서는 전체가 그냥 한 장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한 통짜로. 그랬는데 이제 그 주석학자들의 어떤 그 주석학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17 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었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그 원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향당에 순순여야 하샤 사 불능언자 이러시다. 기
제 종묘 조정하샤는 변변언 하사대 유근이 뜻이다. 다시 한번. 공자 이어 향강에 순순여야 하사 사 불능언자 이러시다. 기 제종묘 조정하샤는 변변언 하사대 유근이 뜻이다. 공자 이 향당에 순순탑하샤 능히 얹지 못하는 자 같듯이다. 그 종묘와 조정의 결샤는 변변히 언하샤되 오직 삼가 것이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은 공자가 말을 어떻게 했는지, 행치를 어떻게 했는지 요건데, 일단 공자의 향당 이거는 이제 공자 향과 당은 각각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그 사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규정하는 원래 단위 이름인데, 뭐 만 몇 호가 향이고, 뭐 몇천 호가 당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제 이게 약간 일반 명사화처럼,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대유법, 뭐 대명사는 아니고, 명사처럼 취급되어 가지고 지역사회라는 일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해요. 원래는 향, 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우리를 말하자면 면, 뭐 이, 동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체계의 이름인데 일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지역사회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향당을 지역사회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언은 이 언을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언을 쓰일 때는 일반적으로 그 전치사 형태로 쓰이죠. 근데 전치사 형태로 쓰이려면 동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향당에서 뭐 하다 했는데, 근데 여기는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든가 아니면 자체를 동사식으로 전성해서 한 걸로 봐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향당이라고 하는 그 지역 어떤 그 행동이나 그 행위가 일어나는 기점, 시점, 공간 뭐 이런 의미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 보통 전치사로 많이 쓰이니까 향당에서라고 보는 것은 무리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공자는 향당에서 뭘 했다 하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앞뒤 맥락 속에서는 구체적인 동사는 없다는 거예요. 순순여야는 순순여야 해서 뭐뭐 여야 이렇게 처음이 나오고 여 나오면 여라든가 언이라든가 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뭐연, 뭐뭐언, 뭐뭐여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하듯이 뭐뭐 하는 것처럼 이런 맥락으로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여기서도 언어에서도 순순하샤, 순순하듯이 해서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 순순한 것 같이 뭐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은 어떤 공자의 어떤 평소의 언행에 대한 수식하는 구절이 동사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어를 어떤 문법학자들은 자체를 동사로 보자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가능하겠죠. 동사가 일단 일반 동사 하나가 생략됐다고 보는 것과 자체를 동사로 봐가지고 향당에 처하다, 향당에 거하다라는 걸로 보자 하는 두 가지가 보통 유력한 이제 설인데 둘 다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순순해서 순순하듯이 해서 사 부르는 자 부르는 자 마치 뭐뭐 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가 말하자면 수러죠. 서술어 뭐뭐인 자 같이 하다. 그러니까 사 뭐뭐 하는 자 뭐뭐 하는 자 같다 이 말이죠. 같다 같이 하다 같더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자는 그 뭐뭐 하는 자 이런 한 덩어리 돼가지고 이제 사가 수러에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 부르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같이 하다 이렇게.
이렇게. 그 순수는 주석에는 신실지모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순순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 정성순 뭐 이런 뜻인데 정성껏 뭐 이런 글자로 쓰이는 건데 여기서는 두 글자가 나란히 쓰이면 원래 자체 뜻을 증폭해가지고 증가해가지고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이 처분자 같은 경우는 이 의미 맥락이 약간 변형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순순도 여기서는 주석에는 신실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실한 믿음직하고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이런 의미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했다. 그래서 마치 말을 못하는 자처럼 했다. 여기 이 맥락 속에는 향당에서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향당에서는. 근데 기, 제, 종묘, 조전, 하사는 여기서는 제라고 하는 그 동사 수로가 있죠. 있다라는. 종묘와 조정에 있을 때는 이렇게. 변변언하였다. 그러니까 앞에는 순순여해서 사불능언자 했고 여기는 변변언했다 해요. 변변언. 그러면 변변은 원래는 편이라고 하는 글자죠. 근데 이것이 가끔씩 발음이 변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대변 소변도 변자로 쓰이죠. 이 글자를 가지고. 이 글자가 대변 소변 쓰는 글자. 근데 뭐랄까 이제 이 논어나 맹자 같은 이런 고전 텍스트에서도 편이라고 쓰일 때와 변이라고 쓰일 때 약간 뉘앙스가 달라져요. 편 그러면 뭐 편리하다, 뭐 편하다 이런 의미지만 변으로 쓰이면 접속사나 접속부사처럼 쓰이는 예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변변을 나란히 써가지고 변변훈언했다 이렇게 말이죠. 변변훈언했다. 여기서 변변은 만약에 편하다는 의미로 하면 아주 편하게 이런 뜻인데 그런 게 아니고 요 변변은 변야였잖아요. 요 변은 말을 또박또박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말을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그러면 향강에서는 순순히 말해가지고 마치 말을 못하는 자 같이 말을 못하는 자 같이 말을 잘 못하는 자 같이 했다 이 말 자체는 왜 이 말을 쓰냐면 말이 번지를 하고 말이 많은 사람을 이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는 별로 안 좋게 생각했죠. 말 많거나 말 청산 뉴스로 잘하거나 이러면 별로 안 좋고 그런 사람은 뭔가 이 허식적, 가식적이고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더 진실한 느낌.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있기는. 사람이 말 아주 잘하면 왠지 못 믿을 것 같은 느낌. 근데 향당에서는 왜 그랬냐? 향당은 지역사회니까 대부분 다 서로 알고 있고 또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고 익히 봐왔고 이런 사람 그 인간관계고 또 원초적인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에서는 이해관계라든가 봉사관계가 개입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전혀 안 개입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위주로 만난 건 아니죠. 우리가 그 사회 공동체를 규정할 때도 아주 초보적으로 사회 공동체를 분류할 때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이런 식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런 분류도 있잖아요. 1차 사회, 2차 사회 하듯이. 그럼 공동사회는 같이 이렇게 공동의 어떤 지연, 혈연, 학연, 학연까지는 지연 이런 공동적인 관계를 원초적으로 유지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는 대체로 어떤 사람인지 성격도 알고 성향도 알고 뭐 대부분 서로 알고 지내고 이러니까 이런 경우에 말을 따박따박 하면 무슨 따지듯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신실하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묘나 조정의 경우는 이거는 예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럴 때는 종묘와 조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 때는 명확하게 했다. 근데 그 다음에 유근이라고 덧붙였죠. 유근이는
이는 원래 이는 뭐 오직 이런 뜻이고 그는 삼가다, 뭐 조심하다, 신중하다. 은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가 같이 번갈아 쓰이는 정도의 글자니까 삼가다, 신중하다 그런 뜻인데 문장 끝에 나오는 여기는 원래 그 너희로 많이 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시경이라든가 뭐 다른 거기에서는 문장 어기다를 쓰여가지고 뭐뭐일 뿐이다. 뭐뭐일 뿐이다. 이런 글자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근이 그러면 오직 신중하게 했을 뿐이다. 말을 또박또박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남이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막 나서서 자기 말만 막 말 잘한다고 정확 뭐 나서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꼭 해야 할 자리에 꼭 해야 할 기회에 정확하게 했다 이런 거. 예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정치판 돌아가는 거 잘한다 해가지고 나서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예법 같은 경우는 더 미묘해가지고 어떤 의례적인 활동, 의례적인 행위가 거행되는 공간에서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것도 큰 제사를 지낸다 이런 자리에서 예법 안답시고 나서는 그것도 굉장히 꼴보기 싫은 그런 느낌이죠. 아무튼 여기서는 이게 이제 향단과 정묘 각각 똑같이 어떤 말 언행을 이제 증언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제 보여주는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공자 이어 향당에 순순여야 하샤 사 불능한 자 이러시다. 기 제 종묘 조정 하샤는 변변언 하샤되 유흔이 뜻이다. 조에 여 하대부언에 간간여야 하시며 여 상대부언에 은은여야 이러시다. 군제어시든 축적여야 하시며 여여여야 하시다. 이것도 여기까지네요. 조에 여하대부언에 간간여야 하시며 여상대부언에 은은여야 이러시다. 군제어시든 축적여야 하시며 여여여야 이러시다. 조에 하태우로 더불어 언하시며 간간탓하시며 상태우로 더불어 언하시며 은는 탓하듯이다. 군이 겨시 것이든 축적 탓하시며 여여 탓하듯이다. 여기 계속 이렇게 여 이렇게 나오죠. 처분자 똑같은 글자를 반복하고 그 뒤에 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떠한 모양을 짓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그려놓은 증언하는 방식입니다. 조는 조정이죠. 조정에서는 나를 공자를 기준으로 공자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아래 단계의 대부와 말할 때는 간간하게 하고 또 자기보다 높은 대부들과 말할 때는 은은하게 했다, 은은 뜻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간과 은은에 대해서는 각각 주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간은 강직함, 은은은 화열이 쟁냐 이렇게 됐죠. 근데 간간은 강직하다는 말, 우리 요즘 말하면 약간 깐깐하게, 간간에서 깐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깐깐하다라고 말할 때 그 뉘앙스처럼 자기보다 낮은 대부들하고 말할 때는 강직하게, 확고하고 분명하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강직하게 이렇게 말하고 자기보다 높은 대부들과 높은 신분의 대부들과 말할 때는 물론 이 내용들은 다 이제 공무에 대한 일, 나라 일에 대한 의논이겠죠. 거기서 말할 때는 은은하게 했다. 근데 이 은은에 대해서도 물론 옛날 주석, 그러니까 주자 이전의 주석은 또 다르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일단 주자 주석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은은하게 한다라는 말은 화열이 쟁여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 화는 조화롭다, 화평하다, 뭐 온화 부드럽다 이런 뜻이고 열은 기쁘다 이런 뜻이죠. 그럼 화열 그러면 얼굴 표정이나 말씨에 묻어나는 그 느낌이 부드럽고 약간 상대방이 듣는 데 따라서 기분이 언짢지 않게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이 쟁자인데 화열하면서도 쟁했다. 화열하면서도 쟁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쟁이라고 하면 말로 서로 변론하는 걸, 말로 따지는 걸 쟁이라고. 그래서 이 쟁 자체는 요 쟁은 우리가 다투다 이런 뜻이죠. 경쟁, 뭐 전쟁, 쟁탈, 뭐 쟁점, 뭐 논쟁 하듯이. 근데 요 쟁자는 말을 가지고 말을 변론하는 걸 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참고로 한번 쟁자 관련해서 쟁자와 관련해서, 요 쟁자와 관련해서 여러분 참조 삼아 알아두면 좋은 게 그 화쟁이라는 거. 요 앞에 이제 신문 화쟁 이렇게 그 다음에 화쟁국사라는 거. 신문 화쟁이라고 하면 바로 원효 대사의 그 어떤 그 불교 이론의 어떤 쟁점을 융화 조정해서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의 어떤 그런 논쟁과 쟁점과 이론 투쟁을 대승적 차원에서 중화하는, 중재하는 그 논리를 신문 화쟁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려에 들어와서 원효 대사를 국사로 봉하면서 화쟁국사 이렇게 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효 대사의 뭐 여러 대승 사상에 대해서도 아주 뭐 3대 대승기신론에 대한 3대 주석 중에 하나가 바로 원효 대사의 대승기신론 소인데, 그래서 그 별칭을 해동소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고대 동아시아 불교 대승 불교사에서는 아주 뭐 빛나는 별 같은 그런 그 주석인데, 사상인데, 특히 이런 사상을 펼치는 관점에서 당시 정치와 역사와 그런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원효 대사의 불교 그 교학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채택한 것이 바로 이 방법론을 화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효를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는 원효 대사의 어떤 역사적 의의를 이해할 때 이 화쟁이라는 그 용어를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효 대사 해골물, 해초천축곡 이런 수준으로 이해해가지고는 아이들이 그런 노래 수준이죠. 그러니까 화쟁이라는 용어를 원효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어쨌든 상대부와 말할 때는 화해하면서도 말을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쳐가지고 논쟁 또는 정치적 논의 이런데 자기의 당당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뭐 정치적인 논쟁을 하건 뭘 하건 상대방을 꺾고 이기려고만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옛날 물론 위계 질서 계급적이고 위계적 그런 그 사회 구조가 있어서 자연히 자기가 처한 신분이나 위기에 따라서 그 태도가 결정되긴 하지만 뭐 그런 측면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든 옛날이든 우리가 논쟁을 하거나 또 이론적인 다툼을 하는 목적을 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상대방을 꺾고 이기는 걸 중점으로 해서 안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군제의식은 이 군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군주가 그 조정에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군주가 조정에 나와 있다는 것은 공적 무대에 공적 그 논의 공간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옛날에는 이제 조회를 본다 이렇게 보통 말하죠. 그러니까 군주가 국가의 어떤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하는 조정 논의에 국가 정부의 정책 논의에 참여해서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축적여야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적이라고 하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그 발족이 기본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죠. 그 옆에 글자는
이거는 아들이 석자고, 이건 옛 석자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발음은 축과 적이 됐는데 둘 다 의미 요소는 삼가다 조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삼가다 조심하다라는 말을 심리적으로 쓸 수도 있고 동작이나 행동에서 유래된 삼가는 걸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일단 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 요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양식 속에서 이 삼가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공경, 불령지 뭐 이렇게 이제 주자의 주석을 달았는데 공경해서 편안히 있지 못하는 모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의미가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안절부절하다. 원래 옛날에는 안절부절하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절부절 못하다로 됐어요. 글자가. 그것도 좀 언어 생활에서 특이하다기보다도 언어라는 게 이렇게 꼭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비논리적이라도 사람들의 의미 연관이 의미 맥락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래 안절부절이라는 말은 편안하지도 못하고 불안하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그거를 거기다 더 나아가서 못하다까 제가 아무튼 그 축적이라는 게 약간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공경불령이니까 임금에 대한 본질적인 그러니까 위계 상황, 계급 사회 속에서 어쨌든 군주에 대한 기본적인 공경 그것에 더해서 편안하게 있지 못하는 편안하게 있다는 건 가만 보면 결국은 약간 나태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축적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쓴 걸로 봐서 군주가 조예를 보고 있으면 늘 이렇게 약간 긴장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여도 역시 이 여 자체는 의미가 그냥 더블여, 주다, 더블다, 뭐와 이런 의미 있잖아요. 근데 두 개가 겹쳐져 가지고 전혀 다른 뜻이 됐어요. 그래서 위의 중적지 그래가지고 위험과 거동이 적중하다, 적도에 맞다, 중도에 맞다, 적합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이렇게 공중에서 의례적 행위 양식, 의식적 행위의 어떤 그런 표현하는 동작이 어떤 법도나 의전 절차에 딱 들어맞게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계시면 임금이 없는 자리에서 같은 동료들과 대화할 때는 하대부와 상대부에 따라서 각각 자기 어떤 취한 태도를 취하고 대등한 처지에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군주가 있을 때는 군주는 다른 위계상이 또 다른 존재니까 또 국가를 추상적으로 대표하는 존재라서 거기에 대한 공경의 의미로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규정되어 있는 행위 양식에 정확하게 출입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보면 이게 의식이나 의례적 행위 양식이 가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걸 또 벗어나기가 좀 어려워. 우리가 예를 들어 국군의 날 의정대 행렬 어쨌든 공적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의례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괜히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우리가 국군의 날이나 이런 데 사열하거나 또는 정상 외교를 위해서 이웃 나라를 방문하거나 또는 이웃 나라의 원수가 왔을 때 사열해주는 이런 양식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형화한 의식적 양식인데 이런 의식적 양식을 잘 진행함으로써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와 신뢰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요. 이건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조의 여하대부원의 강간여야 하시며 여상대부원의 의문여야 이것이다. 군제어시든 축적여야 하시면 여여여야 이것이다. 자, 그 다음에 군이 포사빈이여시든 색발여야 하시며 족각여야 이러시다. 터시다. 이거를 이따 다시 들어볼게요.
읍소열입하샤되 좌우수 이르시니 의전후이 첨여야 터시다. 추진에 이겨야 터시다. 빈퇴 얻은 필복명왈 빈불고이라 하더시다. 군이 소사빈이여시든 색발려야 하시며 족가겨야 터시다. 읍소열입하샤되 좌우수 터시니 의전후이 첨여야 터시다. 추진에 이겨야 터시다. 빈퇴 얻은 필복명할 빈불고의라 하더시다. 군이 불러 하여금 빈하라 하것이든 색이 발탓하시며 족이 각탓하듯이다. 더불어 입하신 바에 읍하샤되 손을 좌로하며 우로하듯이니 옷 앞뒤히 첨탓하듯이다. 추하야 진하심에 익닷하듯이다. 빈이 퇴커든 반드시 명을 복하야 가라샤되 빈이 고하지 아니타 하듯이다. 자, 이거는 외교 사절을 맞이해서 리셉션을 할 때 외교 행위를 하는 그 외교관을 맞이해서 상대국의 외교 사절을 접대해서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접대할 때의 어떤 행위 양식입니다. 이건 이제 국제 간의 관계에서 이 외교 리셉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우리가 조선 시대의 국제 대외 관계를 흔히 4대 교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 4대 교린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국가 단위의 또는 민족 단위, 민족 국가 단위의 관점에서 볼 때 4대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당시적 문화적 용어로 보면 우리가 미국에 대한 것하고 매우 비슷해요. 사실 4대라고 하는 게. 교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 공교롭게도 4대의 대상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거죠. 교린은 비슷하죠. 교린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뭐 동남아시아로 주로 교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의 외교의 주 대상이 역시 중국이라서 중국에서도 조선의 사신을 파견할 때 엄선해서 보내고,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 수준이, 문화 수준이 보통이 넘어가지고 어물쩡하게 보냈다가는 아주 중국으로 대국으로 위신이 안 서기 때문에 아주 엄선해서 보내고, 또 조선에서도 중국하고 굴리기 싫어가지고 너 아무리 대국이라도 우리도 만만찮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조선에서도 학자를 아주 엄선해가지고 접반사라고 합니다. 그걸 접반사라고 하죠. 그럼 접반사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의주까지 가가지고 중국에서 압록강을 건너오는 중국 사실을 맞이해가지고 그때부터 한양으로 들어올 때까지 면리 중간중간에서 계속 연회를 베풀어줘요. 소연, 대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 대접을 잘하면 옛날에 칙사 대접이라고 하지. 이 칙사라는 게 바로 중국 황제의 조칙을 가지고 오는 사신을 칙사라고 했어요. 칙사 대접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발된 뛰어난 그런 문인 관료가 접반사로 나가가지고 중국 사신과 만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주고받는 내용들을 옛날에 대부분 시를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창화라고 하는데, 이 창화라고 하는 게 이제 시를 어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같이 이렇게 시를 주고받는 걸 창화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외교의 어떤 그 분위기를 두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문집에 보면 자기가 중국으로 갔거나 또는 중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하는 기록들이 되게 풍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유명한 이름이, 그래도 이름이 남아있는 그 문인 관료들의 문집에는 보면 이 중국 사신으로 가면서 오고 간 기행시 또는 중국 사신을 접대하면서 주고받은 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아무튼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외교관을, 그러니까 외교적
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할 건가 하는 거는 국가의 위신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간에 말하자면 자존심 경쟁입니다. 자존심 경쟁. 지금 요 관계를 보면 공자가 그 외교 찾으러 온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나라를 대표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군이 소사빈이엇이든, 여기서 동사가 일단 기본 동사는 소지요, 부르다. 그 다음에 사는 시키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빈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요거는 그냥 손님. 요거는 요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같은 빈인데, 요비는 손님 접대할 빈자예요. 그러니까 빈객을 맞이하는 일을 말해요. 요거는 빈객으로 가는 거고, 요비는 주인 나라에서 손님을 오면 그 손님을 접대하는 그걸 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 일을 맡으라 하면 색이 발했다. 이 발은 발끈하다 그런 뜻인데 얼굴빛이 변했다 그런 뜻입니다. 색깔의 안색이 발끈했다 이 말인데 이건 뭐 화나서 발끈한 게 아니고 긴장을 아주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단순히 앞에 나온 것처럼 무슨 대부들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 진짜 국가적 위신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에 한치라도 은행에 약보이는 점이 있으면 국가의 위신의 문제예요. 옛날에 그게 더 심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이제 손님을 외교관을 접대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을 때는 발끈했다, 얼굴빛을 변색을 했다, 긴장을 했다, 몸가짐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족가계야.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발을 이렇게 팔짝팔짝 뛴다는 뜻도 있고, 또 발을 약간 이렇게 발걸음을 피한다.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막 발걸음을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슬며시 뒷걸음 치듯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 글귀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보통은 화구로도 읽는데 요즘은 화구로 보통 이제 이 경전 읽을 때 화구로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밑에 이 글자를 읽는 용례에 대한 지침에는 보면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반절체 또는 번절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한자음의 까다로운 한자음을 구성하는 일종의 발음 기호를 지정해주는 방식인데 이걸 반절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발음이 구지요. 여기 약이고 그러면 성모를 구에서 따고 훈모를 약에서 따와가지고 물론 이 약이 우리 현대 발음으로 약이지만 약과 각은 통한다고 봐야지 각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으로 발음을 보통 해요. 근데 화구로 해도 돼요. 화구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자자는 각으로도 허용이 되어 있고 화구로도 허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하게 이거 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논어에 제가 들고 있는 이 논어에서 발음을 지적해 줄 때 구와 약의 번절을 읽으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각으로 읽고 있습니다. 화구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발을 이렇게 약간 발걸음을 원래 요 뒤에는 보면 주석에는 반병모 이렇게 가지고 서릴 반자 또는 돌 반자와 그다음에 절름발이 벽자를 써가지고 반벽 그래가지고 약간 발걸음을 이렇게 질질 끌고 뭐 돌리듯이 한다 이랬는데 그렇게까지 친밀하게 번역하지 않더라도 발을 약간 이렇게 뒷걸음질 치듯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 오늘 중국에서 아니 뭐 어느 나라에서 A라는 나라에서 사신이 오니까 당신이 나가서 접대하시오. 그러면 얼굴빛이 긴장이 되고 발걸음도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서듯이 이렇게
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마치 공자를 옆에서 이렇게 무슨 다큐멘터리 찍듯이 찍어놓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생한 살아있는 표현이죠. 살아있는 표현. 그러니까 공자가 당신 A라는 나라의 사신을 접대하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긴장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어찌 감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몰랐어요. 이런 식의 양식 모양을 좀 나타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외교를 이렇게 시행하는 방식을 보면 뒤에 나오는 내용과 결부시켜서 일단 구조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인 나라가 있고 손님으로 오는 나라가 있고 손님이 있겠죠. 사실 주인 나라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빈이라고 하고, 이 빈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 거래를 시키는 사람을 개라고 해요. 그러면 빈에서 개로, 개에서 이빈으로, 이빈에서 주로, 그 다음에 주에서 빈으로, 이빈에서 개로, 이게에서 이렇게 빈으로, 이런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끝발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경복궁, 자금성은 예로 안 들고 경복궁에서도 예를 들어 무슨 국가 의례가 있다 그러면 임금이 뭐라고 이렇게 명령을 전달하면 내관이 뭐라고 전달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전략을 맡은 사람이 또 뭐라고 합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저 밑에 있는 신하 쪽에서 뭔가 또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하면 그게 또 그 단계를 거쳐서 임금에게 전달돼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단계와 절차를 두면 둘수록 더 끝발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옛날에 사회 생활 문화를 이야기할 때 간혹 우스개처럼 말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 호젓한 산길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냥 마주쳤어요. 남자도 혼자고 여자도 혼자고. 이럴 때 이제 남자가 이렇게 여자한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떠보려고 뭐 남자 어디 가시오 이렇게 안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남자는 어디 가시냐고 여쭈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여자도 어디까지 간다고 여쭈어라.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그 빈과 개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옛날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아주 의식을 갖추어서 상호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외교 관계에서. 자, 그 다음에 읍 소열이 파샤대에서 읍이 소열 더불어 선바 목적구 같은 거예요. 목적구. 그러면 더불어 선바에 읍할 때, 그러면 더불어 섰다는 말은 같이 빈 역할을 맡은 동료들과 같이 읍을 할 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빈도 이 단계가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상빈, 중빈, 하빈식으로 이런 식으로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공자가 항상 우리는 공자는 주인공이니까 최고 높은 빈이 있겠지 안 그래요? 공자도 사실은 노나라에서 공식적인 직함은 굉장히 이렇게 대단한 직함을 갖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이제 뭐 공자 세가에 나오는 뭐 사고를 지냈다, 대사고를 지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이론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보는 이제 약간 비판적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있을 정도니까 실제로 공자가 노나라에서 어엿한 직책을 가졌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공자도 어느 정도 노나라에서 신분이 있는 그런 직책을 받았겠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또 공자가 후대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라면 여러 같이 빈의 역할을 하게 되면 공자도 서열이 만약에 중간급이라고 쳐도 중간급이라고 칠 수 있겠죠. 잘 봐줘가지고. 그러면 같이 나란히
빈 역할을 하느라고 썼을 때 왼쪽에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공자가 중간에 서 있을 때 이제 이 같이 있는 사람들과 명령과 말을 주고받고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쪽에서 이제 이쪽에 말이 오면 여기 들었다가 이쪽 이렇게 전해주고 이쪽에 전해주고 또 듣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옛날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거리를 하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잡고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이걸 읍한다 그러죠. 그럴 때 여기서 동사가 읍소열이 더불어 선바에 읍을 하다 이 말입니다. 더불어 선 사람들과 읍을 할 때 좌우수 하듯이다. 좌우수. 이거는 좌수, 우수 이런 뜻이에요. 좌수. 그러면 이 좌우수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왼쪽 손이 아니고, 그리고 명사구로서 왼쪽 손이 아니고, 손을 왼쪽으로 하다라는 동사 목적어 구조라는 거예요. 우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하다. 그럼 여기서 좌수 더하기 우수 해가지고, 수가 두 번 중복되니까 수 하나만 써가지고 좌우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사람 가급할 때는 왼쪽으로 손을 두고, 오른쪽 사람 가급할 때는 오른쪽으로 손을 두고, 이런 방식이죠. 이걸 좌우수 했다. 그리고 이 손놀림을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옷도, 그러니까 이제 그 빈으로서 착용하고 있는 공식 복장도 옷의 앞뒤가, 앞자락과 뒷자락이 첨이어야. 첨은 가지런할 첨. 여기서 요 글자를 잘, 좀 글자가 복잡하긴 하지만 요 글자를 잘 기억을 두시면 요거는 담, 뭐 이런 그 글자의 발음이에요. 발음을 바꾸어요. 여기서는 이제 요 앞에 여기가 어태가 들어갔죠. 요거는 요 글자예요. 그러면 요거는 옷자락이 가지런할 첨자예요. 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대나무 쪽이 여기 붙는다 그러면 첨화. 그 다음에 뭐 이 손수가 이렇게 붙으면 들다 할 때 담. 우리가 부담한다, 또 전담한다, 담당한다 할 때 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이 발음이 첨, 섬, 담 이런 유형의 글자의 발음을 쓴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간에 왼쪽 오른쪽으로 손을 이렇게 읍을 하면서도 앞뒤 옷자락은 가지런했다. 말하자면 옷가짐이, 옷차림이 흐트러지거나 옷차림이 막 구겨지거나 하지 않고 옷을 정확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가지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진은 이 추진이에요. 그러니까 추해서 진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추하는 것과 진하는 것 두 가지 동작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라고 하는 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종종 걸음을 치다. 그러니까 그 발걸음을 제게 놀려서 조금 다른 걸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뛰어가고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좀 약간 보폭을 좁게 해가지고 빨리 지나가는 거. 이걸 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는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특히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른들의 시야를 가리고 어른들의 행동에 제약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길가를 이렇게 가다가도 이제 노인들이 이렇게 거동이 좀 불편한 노인들이 있을 때 지나갈 때 어정어정대고 막 느릿느릿하고 이러면 안 돼. 얼른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노인들은 그 진행에 보행에 방해가 안 되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추진에 익여야 뜻이다. 그럼 이건 날개 익자죠. 그래서 조금 정정걸음을 쳐서 나아가면 마치 날개짓하다. 이거 왜 그러겠어요? 입고 있는 옷차림이 이런 차림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가니까 빨리 가다 보면 정정걸음으로 좀 빠르게 가면 이
옷자락이 펄럭펄럭해서 날개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참 나름대로 볼만한 구경거리죠. 그 다음에 빈 페어드, 여기서 이제 이 빈이 공식 외교 절차를 마치고 물러가게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복명을 해서 우리 남자들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다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죠. 군대를 갔다 오면 이제 상관한테서 뭔 지시를 받을 때 그 지시를 그대로 반복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군대 특유의 군대에서 늘 이렇게 하는 절차. 그걸 복명복창 그렇게 말하죠. 복명복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사가 뭐라고 시키면 그걸 그대로 상사 면전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말해요. 그거 복명복창한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지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습득해서 그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걸 뜻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와서 다시 또 똑같은 양식으로 보고하는 걸 복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가 공자에게 빈 해라 해가지고 빈 역할을 받아가지고 개와 빈 사이의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외교 관계를 외교 어떤 그 업무를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빈이 물러가게 됐다는 거죠. 물러가게 됐을 때 반드시 복명해가지고 말하기를 어떻게 복명을 했냐? 빈 불고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빈이 불고 의 여기 이제 돌아볼 하고 묻힌 비 내리는 고모령 뭐 여기 다 이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았다. 손님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왜 이렇게 보고를 하냐? 군주가 이제 이 보고까지 받아야만 공식 외교 절차가 전부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 빈이 물러가는 도중이라도 지금 빈과 이제 이별을 했어요. 작별을. 외교 공식 절차를 끝내고 작별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임금이 이제 빈이 갔으니까 이제 좀 편하겠지 하고 옷 다 관복 벗어 던지고 그 거실에 가가지고 누워 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접빈했던 사람이 돌아와서 손님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그제야 이제 편안한 그런 몸가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하는 거는 요 절차까지 끝나야 공식적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이 빈이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는 문화적으로 요즘 현대 상황에서는 전혀 이해는 납득이 잘 안 가지만 삼국지라는 그 소설 삼국지 연의, 이 삼국지 연의의 그 여러 에피소드 중에 굉장히 나름대로 좀 감동적인 그런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비가 서서를 만났다가 서서가 작별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서서가 나중에 이제 꾀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알면서도 속으면서 이제 유비를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유비가 이제 서서를 보내면서 이 서서가 자꾸 돌아보는 걸 보고 서서는 발걸음을 참아 못해서 자꾸 돌아보고 유비는 또 가는 모습을 못 봐가지고 안타깝게 그러다가 이제 서서의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모퉁이로 돌아가니까 나무가 가리고 있으니까 그 나무를 다 떼어버려라 이렇게 외경까지 하자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던 길을 돌아보고 미래를 두고 이러다가 멀어지면 결국은 이제 가야죠. 그런 식의 단계에서 이제 나온 용어인데 말하자면 그 양식인데 이야기인데 이제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이별하는 것에 서운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꾸 돌아본다는 거야. 두세 번 이상 돌아본대. 그러면 이제 가다가 다시 또 돌아보고 있으면 발걸음 못 대고 돌아보고 있으면 또 얼른 쫓아가가지고 뭐 또 이렇게 인사를 몇 마디 건네고. 그래서 좀 가다가 또 돌아보면 또 가서 이제 또 몇 마디 건네고. 이런 식으로 작별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돌아볼 수 없는 상황 지경이 되면 이제 가버리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와가지고 손님이 돌아보지 않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때 공식 절차 끝난다. 자, 군이 소사빈이여시든 색 관려야 하시며 족 가게야 하시다. 읍 소열이 파샤되 좌우 수 이러시니 의 전무의 첨녀야 하시다.
추진에 이겨야 뜻이다. 빈태 얻은 필복명활 빈불고의라 하듯이. 좀 쉬었다가 8시 5분에 시작합니다. 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참 잘 가죠. 자, 입공문하실세 국궁여야샤 여불용 이러시다. 입불중문하시며 행불리역 이러시다. 과위하실세 색관려야 하시며 족가게야 하시며 기언이사 부족자 이러시다. 섭자 승강하실세 국궁여야 하시며 병기하샤 사불식자 이러시다. 출강 1등 하샤는 영안색하샤 이이여야 하시며 몰개 하샤는 추진익여야 하시며 복기위 하샤는 축적여야 이러시다. 자, 입공문 하실세 국궁여야 하시며 여불용 이러시다. 입불중문 하시며 행불리역 이러시다. 과위하실세 색발려야 하시며 족가게야 하시며 기언이 사부족자 이러시다. 섭자 승강하실세 국궁여야 하시며 병기하샤 사불식자 이러시다. 출강 1등 하샤는 영안색하샤 이이여야 하시며 몰개 하샤는 추진이겨야 하시며 복기위 하샤는 축적여야 이러시다. 공문에 들으실세 궁을 국답하샤 용치 못할 듯 하듯이다. 입하심에 문에 중치 아니하시며 행하심에 역을 밟지 아니하듯이다. 위에 지나실세 색이 발탓하시며 족이 각듯하시며 그 말씀이 족지 못한 자 같듯이다. 재하를 습하여 당에 오르실세 궁을 국tat하시며 길을 병하샤 식지 못하는 자 같으시다. 출하샤 1등의 날이사 난 낯빛을 영하샤 이탓하시며 계를 몰하샤 난 추하심에 익tat하시며 그 위에 복하샤 난 축적탓 하듯이다. 막 좀 재미없죠. 딱딱하고 글자도 어렵고. 근데 이제 그려 자꾸 모양을 그려. 지난번에 제가 그 주윤발 주연한 공자라는 영화 한번 소개드렸죠. 근데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보신 분 이 기회에 한번 이 향당편을 공부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주윤발의 그 동작, 행동, 뭐 이런 말 이런 것들이 그 아주 그 고증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중국에서 영화 만드는 솜씨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상당히 고증을 많이 했는데 이 향당편이 아마 공자의 평소 언행을 이렇게 미즈 앙센 미장센이라고 하는 그럴 때 연출할 때 굉장히 향당편을 상당히 이제 참조를 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영화 만들어도 그럴 것 같거든요. 자, 공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천자나 제후, 왕이나 제후의 공적 궁중을 말하죠. 근데 우리 그 경복궁 같이 조선시대 궁궐은 참 이제 우리가 궁이 있다. 경복궁은 앞에는 공이고 뒤에는 사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경복궁을 들어가 보면 근정전이 있잖아요. 근정전 옆으로 사정전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공적 공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면 이제 강령전, 뭐 격퇴전, 그 다음에 자경전, 뭐 경회로 뭐 이런 것들
이건 사적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궁궐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 좀 문제가 됐다기보다도 아무튼 그게 이제 특징인데 이런 체제가 이제 동아시아 그 농경 생산 양식을 기준으로 한 지주 그 말하자면 영주 그 기본적인 공간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사랑방이라고 하는 게 공적 공간이 되죠. 옛날 그 지주들에. 그리고 또 지방에는 뭐 그렇게 지방의 영주라는 게 우리는 없잖아요. 조선시대에만 해도 지주는 있어도 지주가 뭐 영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주라도 벼슬 한 사람은 아니고 벼슬 하면 공적인 또 그 오피셜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독립적 그 영주의 그걸 갖지는 못하죠. 근데 중국은 지방 영주들의 나름의 기득권에 대한 그게 크기 때문에 지방에서 부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루몽이라고 하는 소설이 중국의 봉건적 그러니까 봉건이라고보다 아무튼 과거 거대 전통적 중국 그 사회 구조가 붕괴하고 이제 새로운 양식의 사회가 변화해가는 그 몰락해가는 과정 이걸 정말 막 대화적으로 그려놓은 소설이 홍루몽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홍루몽이라 가지고 무슨 굉장히 무슨 좀 약간 에로틱한 느낌이 있는데 그 에로틱한 거 거의 전혀 없고 이제 일단 봉건 사회 속에서 영주 또는 지주 계급이 어떤 식으로 반사회적이었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때 경제 체제가 붕괴돼 가면서 어떤 식으로 몰락해 가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소설인데 거기서 뭐 주인공 가복이라고 하는 주인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그 시적 두 혈족이 한 세계를 이루고 있는데 뭐 영국군 영국부 이런 게 영국부가 남부에 이 부라고 하는 건 원래 그 창고란 뜻도 있고 공문서를 보관하는 그 창고란 뜻이에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적 행정을 하는 기구가 됐죠. 그래가지고 현대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같이 이렇게 시급으로 되어 있던 거를 조선시대는 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성부, 안동부 뭐 이렇게 담양도 부였죠. 그리고 담양부사. 그 부의 그 우두머리가 부사잖아요. 담양부사, 안동부사, 전주부사, 그죠? 그러니까 이 남원, 전주 이런 규모가 큰 행정 단위를 부라고 해가지고 원래 현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이제 일종의 직할적 행정 단위고 요 사이에 부 또는 목을 설치해가지고 약간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직할시, 특별시 뭐 이런 식으로 독립적인 약간 준독립적인 행정 공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중심지 되는 지역에 그래서 부나 목을 설치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 자체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동에 가면 공짜의 그런 자원을 관리하는 그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중국에도 명이라든가 그 송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이런 시절에 왕족들에게 봉해지는 지방의 어떤 그 행정 단위를 뭐 이왕부 무슨 왕부 뭐 이런 식으로 연왕부 뭐 당왕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 자체가 공적 기능을 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공문을 이제 문을 주는데 그 건축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궐의 전통 궁궐 양식을 우리는 구중궁궐 이렇게 부르죠. 구중궁궐이라면 9겹으로 담이 둘러싸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일 중심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이 9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천자의 경우에는 9문을 두고 제후의 경우에는 7문을 둔다. 이게 규정이었어요. 중국 예법에.
그래서 이제 천자의 경우는 내문과 외문 내문 다섯, 제후는 외문 넷, 내문 셋 해가지고 외부 공간으로 해준 게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부에 해당되는 문이 또 3개 또는 5개. 이게 구조공간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공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천자나 제국, 어쨌든 지역 한 그 정치체의 우두머리가 있는 공적 공간의 영역에 드나드는 문을 공문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문을 들어갈 때 그거죠. 공문에 들어갈 때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그 공문에 들어갈 때 오죽하면 우리 그 속담에도 촌딱 관청 들어간 기분이다 뭐 이런 말. 혹시 영화 중에 그 찰리 채플린의 영화 중에 위대한 독재자라고 보셨어요? 위대한 독재자에 보면 그 히틀러를 이제 모티브로 했잖아요. 그거 보면 히틀러가 실제로 건축에 조예가 많았고 또 권력과 건축 그 힘과 건축 사이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높고 넓은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길을 죽이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이라는 게 말하자면 공적인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제 공문이라고 했죠. 근데 공문에 들어갈 때 국궁여야. 근데 국은 구필국이라고 하는 동사 구조예요. 굽히다, 몸을 굽히다. 그 다음에 이제 궁은 몸궁자죠. 따라서 국궁여 이렇게 여자까지 넣어가지고 말하게 되면 몸을 굽히듯이 몸을 이렇게 막 숙이듯이 했다. 공문에 들어갈 때 문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문이 엄청 높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경복궁 문에 들어갈 때 문 엄청 높잖아요. 근데 그 문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막 당당하게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몸을 꾹꾹 하듯이. 근데 마치 그 다음에 여불용 마치 용치 못할 듯 했다. 여가 뭐뭐 하듯이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용은 용납하다 이 말인데 그 문이 자기 몸을 용납하지 못할 듯이, 다시 말해서 내가 똑바로 서서 들어가면 딱 걸려가지고 못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몸을 숙인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문이 자기를 용납, 문이다. 내 키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몸을 숙였다. 이게 뭐냐? 권위에 대한 예우죠. 권위에 대한. 공적 권위에 대한 예우죠. 자, 그 다음에 입부중문 행분리역에서 입부중문. 요거는 입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독립됐다기보다도 그 서다라는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요? 문법적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섰을 때, 설 때에 그렇죠. 약간의 그 부사구 같은 역할을 했죠. 요게 실제 동사예요. 문에 중치 아니하다. 중이 여기서 동사라는 거야. 그러면 부중문은 문에 중하지 않았다. 합쳐서 부중문이죠. 그리고 문에 중했다는 말은 이렇게 문이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문 중간에 딱 서 있는 거야. 문 중간에 딱 서 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않았겠어요? 공문에 중간에 딱 서 있으면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근본적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행분리역. 걸어갈 때, 여기서 행도 역시 부사구에 그렇죠. 이건 발분리. 그 다음에 여건, 여기에 말하는 후기죠. 그래서 여기는 문지방역이라고 하는데, 문지방역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문이 이렇게 경복궁을 생각해 보십시다. 큰 문이면 이렇게 문이 크게 있다 그러면 3개 또는 2개가 있습니다. 3개라는 설도 있고 2개라는 설도 있어요.
두 개나 쓸 수 있는데, 자, 요거를 여기다가 보세요. 요거를. 그 다음에 여기 기둥. 요 기둥을 정리가 됩니다. 요 사이에 이렇게 또는 요 사이에 이렇게 이걸 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 그 문이 이렇게 열고 닫을 때 딱 아울리게 만든 걸 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동쪽과 서쪽을 나눠가지고 얼서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얼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얼동을서 되겠죠. 이게 중문이 돼요. 이제 문이 두 개일 경우에 요 두 개를 중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이 두 개라는 설에서는 그 중간에 대충 중간점을 중문이라고 했고, 문이 세 개인 경우는 아예 중간을 이제 중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 개인 경우에 여기는 군주나 인입니다. 여기는 대구, 사가 되고, 여기는 빈, 아까 이런 구조로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 중간에 서 있다든가, 또 문지방을 또 밟고 있다든가, 이러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우리 어릴 때도 그 문지방에 앉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금기로. 그랬죠? 논둑 터진다고. 근데 이게 아마 이런 이제 문화적 전승이 이런 식으로 금기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 재밌는 사실인데 공부에 가보면 진짜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문이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앞에 딱 막혀 있고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문이 이렇게 크게 이제 문 되게 있는데 이 중간 문으로는 지금도 주석이라든가 뭐 아주 고위층이 보면 이 문이 열려요. 보통은 이 문 안 열려요. 보통은 이제 이쪽이나 이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 한번 가신 적이 있다든가 그때 이 문을 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이름 열어줘가지고 이게 전통적인 그런 그 문화적인 예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서 있을 때는 문 가운데 딱 중간에 이렇게 서 있지 않고 드나들고 걸어갈 때는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과위하실 때, 이거 과위는 자리를 지나간다 이 말인데, 이 자리는 임금이 예를 들어 외출을 하거나 어쨌든 그 공식적인 보통 이제 궁궐의 어떤 그 자기 어떤 공간 늘 있는 공간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그 의식 절차에 따라서 가마를 기다리거나 또는 뭐 그 말을 기다리거나 아무튼 간에 잠시 서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임금이 서 있는 자리. 그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늘 임금이 서 있는 자리. 임금이 만약에 만약 공무를 띄고 어디 나간다 할 때 예를 들어 경복궁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이제 궁궐이 있어요. 여기 어느 자리가 임금이 이제 대기하는 자리다. 요 자리를 지나가면 요 자리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이만합니다. 지나갈 수 있죠. 임금이 있든 없든 지나갈 수 있죠. 그럴 때 임금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색 발려야 얼굴 낯빛을 발끈해서 불안하게 얼굴을 긴장시켜서 지나갔고 족 가게야 역시 발을 약간 끌듯이 약간 피하듯이 뒷걸음치듯이 그랬고 기언이 사 부족자 이래시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말 솜씨가 없는 사람처럼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혹시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섭자 승당 하실 때는 섭은 거들 섭자예요. 걷다 또는 끼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섭정하다 그러죠. 정치를 예를 들어 권력자가 어리거나 약하거나 해가지고 후견인이 그 사람을 이제 끼고서 대리로 이렇게 코치해가지고 하는 걸 섭정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고종이 임금이 공식적으로 조선의 국왕이 됐지만 너무 어려서 10몇 살에 12살에 임금 됐던 거. 그러니까 대원군이 뒤에서 코치했잖아요. 그걸 섭정한다 그러는 걸. 그러니까 섭이라고 하는 경섭하다, 뭐 섭정하다, 뭐 섭이라는 글자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근데 자는 여기는 제로 되어 있지만 글자는 제지만 자로도 가끔 읽어요. 이럴 때 어쩌라 이런 뜻으로 쓸 때는 자로 읽기도 해요. 또 자최 그래가지고 어머니 상이 입는 복도 자최 요 글자. 그렇죠. 요 글자 쓰죠. 또 목욕 재개하다 할 때도 요 글자 씁니다. 가지런 할제도 가지런 할제로 씁니다. 여기 여러 가지 발음도 여러 가지고 뜻도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섭자 승당 그럼 오자락을 긋고서 당에 올라갈 때 당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국물의 구조가 이렇게 있다면 월대 뭐 계단 뭐 여기 월대 뭐 당 이게 되니 그러면 말하자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당을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 안으로 내부 건물 안으로 그럴 때 굽궁여야 하시면 몸을 굽히듯이 하시면 역시 예를 들어 내가 이게 만약에 당이다 그러면 내가 공자다 하면 이 공간 건물로 들어올 때 한참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왔대 이렇게 그 말은 결국은 어쨌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권위에 대한 순경력 의식을 가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기하자 병은 이거는 막을 배울 때 막을 배우는 막을 배우는 그래서 그 안동, 풍천, 풍산 이런 데 가면 명산성을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성이 되어버렸는데 9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성 가운데 병산성이 들어가죠. 그 서원 건축으로 따질 때는 뭐 유홍준 씨 말하는 최고 가는 서원 건축이다 만대로가. 근데 거기 앞에 이렇게 산이 모양이 병처럼 생겨요. 이렇게 강이 있고 여기 서원이 이렇게 보면 이제 병풍처럼 이렇게 서 있다 해가지고 병산서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자의 시에 취병 만대루라는 시가 있어요. 그 만대루라는 자체가 여기 그 병산서원 앞에 있는 누각을 만대루 만대루라는 시 자체가 취병의 만대 뭐 여기 주보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는데 그 주자와 관련된 연구에도 취병산이라는 산 그래서 만대루라는 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앞에는 병산 누각은 만대루 이렇게 지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그 하해마을 들어가지고 갈 때 하해마을은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병산서원과 만대루를 꼭 한번 들러봄직하죠. 여기서 병은 막을 병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병기 그러면 기운을 막는다 이런 뜻인데 기운을 막는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공당에 들어갈 때 호흡을 막 헐떡헐떡 헐헐 헉헉 이렇게 안 하고 숨을 굉장히 이렇게 가지런하게 참는 거예요. 그래서 병기 이제 그렇다 숨 안 쉬면 죽으니까 안 되고 숨을
호흡을 가쁜 호흡을 안 하고 숨을 이렇게 우리가 말 숨 죽인다 그래요. 숨 죽인다. 그걸 병기라고. 그래서 병기해서 사불식자 마치 숨 쉬지 않는 것, 숨 쉬지 못하는 것, 숨 쉬지 않는 것처럼 했다. 숨도 안 쉬는 것처럼 호흡을 조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출강 1등 하자는 출강은 출과 강이 각각 동사로 쓰여져. 출해서 강. 그럼 이 사이에 사실은 병렬적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강. 그러면 나와서 공당에서 나온 거죠. 공당에서 나와서 강 1등. 한 계단 하나를 내려갑니다. 계단 하나를 내려가서 영안색, 안색을 영했다. 영은 여기 풀다, 늦추다, 느슨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가끔 가다가 이 영이라는 글자가 길들이다 이런 뜻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길들이다 이런 뜻으로 쓰여가지고 일제 때 일본 강점 기간 동안에 조선의 이제 인민들이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거나 또 일본의 어떤 행정적인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또는 일부러 해태하거나 이런 어떤 짓을 했죠. 당연히 하죠. 지렁이도 밟은 곰처럼 당연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의식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일본 그 행정적 용어를 불령선인 그랬어요. 불령선. 그게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부대이 센징, 불령선. 영은 여기서 길들이다 이런 뜻을 쓰는 거죠. 그래서 풀령, 풀다. 그리고 요 글자 자체는 요거는 정리예요. 들이다. 들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자 용어를 많이 쓰던 과거에 몇십 년, 20, 30년 전만 해도 국회의원 지역구에 자기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그 관리를 위해서거나 또는 기타 이렇게 좀 약간 공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홍보를 위해 할 때 주고 그래서 근정 한국의 근정 증정도 쓰지 우리말 뭘 증정한다. 여기 들이다라는 의미로 쓸 때 있죠. 그래서 여기 책받침이 붙어가지고 명 안색을 풀고 이는 화할 이자요. 화할 이자는 이거 보면 여기 마음 의식 현상, 의식 정서 정감 이걸 나타내죠. 이 글자가. 근데 이 글자가 발음이 요거는 이제 요 글자는 어떻게 이제 유래됐는지에 대해서는 갑골문이나 근문에 나타나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합쳐가지고 편안할 이, 화할 이, 온화할 이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여야 안색을 펴서 화한 듯이 온화한 듯이 평한 듯이 했다. 몰개, 몰은 원래는 빠질 몰, 꺼질 몰, 그래서 우리가 침몰 그러죠. 침몰, 몰락, 또는 침몰, 또는 일몰. 그런데 가끔 가다가 죽었다는 의미로도 쓰기도 하는데 원래 죽을 몰자는 영어로 쓰여요. 근데 영어도 간혹 섞어서 쓰기도 하죠. 여기서는 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끝을 그러면 개는 계단이죠. 그래서 몰개 그러면 계단에 다 내려갔다. 계단 끝까지 내려. 개도 보면 여기에 어떤 공간적인 것은 그렇게 발음이 개. 그래서 계단 개죠. 계단 개, 층계 개.
자, 그 계단에 다 내려가서는 이 말이죠. 추진이겨야 종종 걸음으로 나아가면서 날개치듯이 했다는 거죠. 역시 아까처럼. 복기위는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그 경복궁 사극 같은 거 갖고 보다 보면 대관식이나 뭐 정조하례,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하례식 이런 데 보면 이거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이렇게 공당에 들어있고 공당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계단이 쭉 있고 이렇게 풍계석에 따라서 그 이제 저 관료들이 정 1품부터 정 9품까지 쫙두 문반문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쫙 되잖아요. 자기 위기에 따른 풍계석 뒤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공무가 있어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보면 자기 자리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당에 어떤 볼일로 명무가 있어가지고 공당에 가서 군주를 뵙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다 취하고 나서 나오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와가지고 공당에서 나와서 한 계단 내려와가지고 얼굴을 조금 펴고 그다음 편안한 몸가짐 얼굴빛을 보이고 그래서 계단을 다 내려와가지고는 종종 걸음으로 얼른 지나오면서 날개치듯이 얼른 지나고 그다음 자기 가기로 돌아와서는 다리를 이렇게 좀 약간 물러서듯이 멈칫하듯이 이런 자세 자체도 막 발걸음을 당당하고 막 이거는 자기 힘을 과신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마치 발걸음을 잘 못 떼는 듯이 약간 주춤주춤하는 것은 역시 아직까지도 그 상대방의 권위에 자기가 눌려 있다는 걸 표현하는 방식. 참 지금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지만 옛날에는 다 이런 방식으로 했죠. 입공문 하실 때 국궁여야 하사 여불용 이러시다. 입부중문 하시며 행불리역 이러시다. 과위하실 때 색발려야 하시며 족발려야 하시며 기언이사 부족자 이러시다. 섭자 승당하실 때 국궁여야 하시며 병기하사 사불식자 이러시다. 출강 1등 하샤는 영안색 하샤 이여야 하시며 몰개 하샤는 추진 이겨야 하시며 복기위 하샤는 축적여야 더러시다. 자, 이렇게 그 군주와 그 공적인 공무로 뭐 조회라든가 또는 뭐 공식적인 국가 전례에서 이렇게 취하는 행동 양식을 지금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집규하셔되 국공여야 하시며 여불성하시며 상여하시고 하여수하시며 발여전색하시며 족축축여유순 이러시다. 향예에 유용색하시며 사적에 유유여야 이러시다. 집규하셔되 국궁여야 하사 여불성하시며 상여읍하시고 하여수하시며 반려전택하시며 족축축여유순 이러시다. 상예에 유용색하시며 사적에 유유여야 이러시다. 요거는 이제 공자가 이번에는 이 군주의 명을 받들고 이웃 나라에 다른 나라의 외교 사절로 갔을 때 행동 방식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물론 그래서 이게 공자가 정말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누구 주장대로 얘기해서 표절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행동 양식을 공자라는 인물의 이 행동 양식을 결부시켰다 하는 것은 이렇게 행동하시오. 이게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죠. 집은 잡을 집자고 규는 홀 규자인데 홀이라는 이렇게 생긴 상아나 뭐 귀한 그런 상아나 나무나 뭐 이런 걸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관리가 자기 신분이나 자기 어떤 직책을 상징하는 상징 물건이죠. 그걸 규라고 하는데 이 규를 여기서 집규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 명규라고 해가지고 명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이 제후의 명을 받아서 그 이웃 나라에 사절로 가가지고 갈 때 잡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신임장 같은 거예요. 신임장. 신임장을 아그레망이라고 해요. 외교용어로 아그레망이라고 하는 게 불어로는 어그리먼트, 영어의 어그리먼트를 불어식으로 발음하면 아그레망인데 어쨌든 그걸 받아들인다,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게 이제 신임장. 그 신임장을 제출하고 나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온 외교 사신이다라는 걸 보증해주는 그 신물, 신표, 그게 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규를 잡을 때, 규를 들고 있을 때 국궁해요. 막 규가 이렇게 잡아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몸이 자기 몸, 국궁 여야 하사 여불승, 이 말은 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뭐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몸이 숙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불승이라는 말은 이 불승의 승자는 보통 우리가 이 승자를 이기다, 이길 승이라고 승리, 뭐 빅토리 이렇게 의미로 쓰이지만 승자가 불승 이런 식으로 그 부정의 그 접두어를 붙여서 승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은 단순히 싸워서 이기는 의미라기보다도 감당하다 그런 의미를 많이 써요. 그러면 불승 그러면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불승식, 불승용, 뭐 맹자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불승식 이렇게 말할 때 이런 용어가 맹자에 나와요. 불승식, 불승용 이렇게 나오면 먹는 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또는 쓰는 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다면 쓰는 걸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먹는 걸 다 먹어치우지를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승이라는 게 나올 때 동사가 나오면 보통 그 관습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루다 뭐뭐 하지 못하다 이렇게 써요. 이루다 이기어 뭐뭐 하지 못하다, 이기어 뭐뭐 하지 못하다 이렇게 옛날에 하는데 이 말을 다시 이루다 뭐뭐 하지 못하다. 그래서 쓴 건 여기서는 감당하다, 견디다 뭐 이런 의미로 써요. 여기서 불승, 여불승이라는 말은 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숙였는데 마치 규를 들고 있지 못할 듯이, 규가 하도 무거워서 제대로 들고 있지 못할 듯이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상여읍은 여기서 상이 역시 부사구 같이 쓰였어요. 그 위로 규를 이렇게 들 때 그 말이죠. 이럴 때는 규를 위로 들 때는 위로는 읍을 하고 읍하듯이 규를 이렇게 들 때는 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규를 내릴 때는 아래로 이렇게 규를 내릴 때는 물건을 주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반려전색하시면 얼굴빛을 발끈하다, 얼굴빛을 바꾸다 이런 뜻인데 전색은 여기 저는 원래 앞에도 나왔지만 전전긍긍에 나왔지만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싸우다라고 뜻이지만 전색의 저는 여기서 부들부들 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이 떨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게 발음이 전 또는 단 발음이 조글자가. 그래서 반려전색 그러면 얼굴빛을 바꿨는데 마치 떠는 듯한 낯빛으로 두려워서 떠는 듯한 낯빛으로. 그 다음에 족축축여 유순 발걸음은 발은 축 자체가 종종걸음을 할 축 그런 뜻이에요. 종종걸음 추진하고 비슷하죠. 아무튼 발을 종종걸음으로 하는데
종종 걸음으로 걷는데 뭐냐면 그 발걸음을 좁게 놓는데 순이 있는 것 같았다는데 순은 여기서는 발을 질질 끌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물건을 끌고 가는 걸 순이라고 하는데 따를 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발을 마치 종종 걸음으로 좁게 이렇게 걷는데 종종 걸음으로 걷는데 마치 발을 끌듯이, 그러니까 발을 성큼성큼 하지 않고 막 발을 높이 들었다가 그 왜 그 여러 나라의 그 국군의 날, 여러 나라의 중국, 뭐 북한, 뭐 한국, 뭐 이런 여러 나라의 국군의 날 행사 보면 이 권위주의 정권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뭐 러시아, 중국, 뭐 북한 이런 데 보면 군인들이 그 행진할 때 보면 유독 더 그 쾅쾅 하고 막 그래요. 더 발도 막 더 요란하게 막 들었다가 놨다가 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남한테 훨씬 위협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로 발걸음을 종종 걸음으로 짧게 이렇게 하면서도 발을 이렇게 쾅쾅 들었다 놨다 하지 않고 질질 끌듯이 앞발을 들고 뒷발을 이렇게 갈 때 끌듯이, 그러니까 발의 높이를 별로 높이 안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 이걸 왜냐? 자기가 외교 사절로 이웃나라에 갔을 때 이웃나라의 권위와 위신과 이것들을 인정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자기가 대표하는 자국의 그 체면과 위신도 깎이지 않게. 그러면 금방 떨면 오히려 더 위신이 깎이는 거예요. 외교관으로 갔을 때 막 내려라 하면 더 위신이 깎이고, 옛날에는. 지금은 좀 잘못짓는 거지 모르겠어요. 향예의 유용색하시며, 향은 드릴 향자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그 신령들이 그 제사 음식을 잘 받아 잡수시라 하는 금향이에요. 금향. 그래서 뭐 귀신들이 잘 받아 잡수십시오 이런 말로 금향하소서, 금향하십시오 뭐 이렇게. 근데 향례는 뭐냐면 요즘 말하면 리셉션 같은 거예요. 음식 같은 거를 주인 되는 이제 호스트가, 예를 들어 내가 이웃나라에 갔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 국가의 군주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음식을 딱 막 거하게 차려놓고 잔치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피로연해주는, 요거를 리셉션해주는, 요걸 향례라고, 연향이라고 또는 향례. 그래서 요거를 연향이라고 쓰면 돼요. 향기가 있고 연향이라고도 합니다. 용색 하시면, 용색이 있었으며 이 말인데, 용색이 용은 얼굴 용자죠. 그리고 얼굴 용자고 또 담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용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용색 그러면 얼굴에 한가득 만족스러운 기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색이 있다는 말은 만족스러운 기색. 예를 들어 상대방이 차려주는 음식에 대해서 뭐 막 트집 잡듯이 이거밖에 못 차렸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비록 어떻게 차렸든 간에 그 차려준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는 그런 얼굴 기색을 보였다 그런 뜻이죠. 사적에, 사는 사사로이 이런 뜻이고, 적은 요 글자가 내가를 근데 내가를 그런데 여기는 적이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볼견자 때문에. 그래서 이 글자 자체를 볼적이라고 해요. 볼적. 보다. 이 보다라는 의미로 이 접점을 쓰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보다라는 의미로 도를 또 또는 경, 뭐 이런 글자들인데 적도 보다라는 뜻으로 쓰는 글자인데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아무튼 여기서 사적 그러면 사사로이 보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웃 나라의 어떤 그런 그
관료들하고도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 외교 그 어떤 그 행위를 하고 또 사적으로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교우 관계를 나누기도 하고 또 정보 수집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사로이 보는 걸 사적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유여야. 이유는 유 역시 뭐 주석에도 온화하다, 화평하다 그런 뜻을 했죠. 우리가 유쾌하다라고 할 때도 요 유자 있어요. 유쾌하다, 유쾌하게 놀자. 자, 요거는 공자가 외교관으로 외교 사절로 이웃나라에 갔을 때 보인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읽고 끝낼게요. 집교하샤대 국궁여야 하샤 여불순하시며 상여읍하시고 하여수하시며 발여전색하시며 족축축여유순 이러시다. 향예유 용색하시며 사적의 유유여야 이러시다.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이 두 번, 이번 학기 자체가, 기수 자체가 이제 오늘 지나고 이제 두 번 나눴어요. 끝까지 덥고 섭섭하고 넉넉하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